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장초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만은 좀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는 올랐습니다만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특히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따라서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함께 나타났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섹터들 지켜보면 좋을지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 유튜브에서도 함께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지난 방송에서 저희 증시8, 증시9도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시작해야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 PB입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좀 조정폭이 깊었네요. 네, 어제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급락을 하고 에너지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혼조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S&P 500이 0.38%, 나스닥이 1.29%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다우지수는 0.27%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간 고평가 우려감이 있었던 빅테크 종목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강한 이런 하락세를 보였던 데 반해서 그간 좀 이제 상승세가 적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강세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랑 차트로 좀 분석을 해보면 개미들의 돈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쪽에서 우르르 빠져나와서 에너지나 다우 종목들 위주로 흐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주식 쪽에 사실은 이번 강세장에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옵션으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 시장에서 들어온 돈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유도를 했다는 건데 현재 빅스 지수도 13.93포인트까지 낮아졌는데 이게 사실 불장 때보다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너무나 이례적인 많은 현상들을 맞닥뜨리고 있고 지금 금리가 21배 올랐고 미국 역사상 파산 규모 순위로 2, 3, 4위의 은행 파산이 한두 달 만에 일어난 데다가 기업 파산도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딱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시장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순환매적인 그런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웃장 우리나라도 2차전지 쪽으로 유동성이 좀 모이면서 조금 순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 보니까 말이죠. 조금 재밌는 게 아주 미묘한데 DJ 운송지수가 올라가면서 경기 관련되는 이쪽 산업재도 올라가고 어제는 에너지도 올라가고 지금 캐터필라 주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 보면 어떻게 보면 두산 밥켓 이런 게 있거든요. 이쪽 경기 순환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캐터필러가 이제 경기순환주의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대표 주자인데 지금 캐터필러가 저렇게 이제 상승세를 잘 보이고 있다는 거는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서 어떤 그 종목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매수세가 저조했던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어떤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변화하려는 이런 머니 트렌드의 변화가 조금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간의 트렌드가 빅테크와 AI였다면 이제 어떤 자금들을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으려는 수요에 의해서 그간 덜 올랐던 섹터 위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한편 이제 시장의 관심이 그동안 막 AI, 빅테크 이쪽에서 있다가 점차적으로 다시 패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지금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다음 금리 인상에서 요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못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이제 페드워치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유지되거나 동결될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경기 순환주가 지금 상승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인 부분도 있는 게 단기적인 부분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0.25%에서 5.2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 순환주에는 무조건 안 좋은 이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빅테크나 이런 쪽이 너무 많이 주목을 받았고 경기 순환주나 여타 기타 다른 종목들이 너무 소외받았던 측면이 있어서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일단 머니 트렌드 관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는 이제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캐터필러 얘기했습니다만 캐터필러 주가에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두산밥켓도 있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224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테슬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GM도 오르고 포드도 오르고 같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지금 약간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자동차 산업 어떻습니까? 네. 지금 포드, 제너럴 모터스 요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2%, 5% 이렇게 각각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 GM과 포드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테슬라도 전기차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요번에 빅테크가 상승하면서 같이 좀 상승을 조금 그래도 잘 해줬었는데 GM이나 포드는 테슬라보다는 상승을 좀 덜 해준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좀 적게 상승해주고 GM이나 포드 쪽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도 현대 측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좀 준비하신 자료 중에 지금 심리적으로 좀 과열 구간이라고 지금 보이는 지수도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NN 비즈니스 쪽 그 탐욕 지수 보면 상당히 탐욕적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고 아까 얘기한 CBO의 빅스 지수도 지금 몇 년 내 지금 최저치 정도로 가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지금 편안해진 이런 상태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어제 강관우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시장의 심리가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심리 지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기술적인 지표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조합해서 보여주는 이런 과매도 지표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현재 심플바이저의 기술적 지표에 따르면 미국 증시가 과매수 구간까지 심리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불장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의 심리거든요. 게다가 이제 옵션 거래 대금은 사실 지난 불장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경제 침체는 없다거나 내지는 뭐 가벼운 연착륙 정도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좀 진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구도로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개인들은 의외로 이번 상승에 큰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는 게 종목 간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연초 이후에 모든 돈들이 빅테크 쪽으로 쏠려 들어왔고 결국 S&P 500 종목 중에서 일부 빅테크 종목들만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S&P 500 지수에서 여기 있는 7개 종목을 제외하면 올해 상승률은 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근데 또 11% 올랐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극소수의 빅테크 종목들이 전체 시장을 리드를 했고 사실 일반 종목들은 별 재미를 못 봤다는 거죠. 어떤 경제 침체 우려감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큰 상승을 못 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시장은 정말 뜨거워 보이는데 막상 내 계좌 열어보면 큰 수익이 없어서 여전히 손실이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기술주에 많은 자금들이 쏠린 적은 닷컴 버블 이래 최초 수준이고요.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파생상품 시장이 더 커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또 이제 이런 거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쉽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빠르게 억 단위로 돈도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좀 변동성이 좀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현상은 오래 유지되기는 힘들어 보이고 어떠한 단기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반도체나 AI, 빅테크 종목들을 매매했던 분들 중에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현금을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더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과열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방 그 차트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빅테크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먼저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조정을 먼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오늘 좀 유의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말이죠. 바이낸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청하면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 바이낸스가 전 세계 1위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입지를 완전히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FTX라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단숨에 한 며칠 만에 망해버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돈이 묶인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완전하게 1위 자리를 굳건하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위가 바이낸스를 제소하고 나서 하루 만에 자산 동결을 이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낸스 쪽의 자산 동결뿐 아니라 바이낸스 측이 보유한 고객의 자금을 반환하거나 내지는 구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자산 동결 요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 증권위에서 제대로 칼을 빼들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결국에는 바이낸스 쪽에서 OTC 거래,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래에 대해서 완전히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뉴스에 따르면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바이낸스 쪽에서 이게 바이낸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돈 빼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온체인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이 빠진 거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뭔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려다가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매매할 때 이 이슈들을 잘 체크하면서 좀 상당한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증시 따라서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3.2%, 이더리움은 2.9%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낸스 소송 이슈 때문에 BNB 코인이 8.5%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게 이제 BNB가 이제 바이낸스 기반 코인이고요. 알트 코인들 중에 리플만 2% 수준으로 하락 방어를 보여줬고요. 나머지 이제 대부분 알트 코인들은 4%에서 9% 정도 수준의 적지 않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6,000달러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하락 전환했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세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아직은 확실한 하방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관망세 이 정도의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지는 질문이 딱 이제 하나가 생겼는데 지방은행주 미국에서 문제 생겼을 때는 대형은행으로 예금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차지하는 지금 지위가 시장 지위 넘버 1 아닙니까? 여기서 돈 빠지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이제 소형은행에 빠져서 대형은행으로 빠지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대형은행에서 소형은행보다 돈이 더 많이 빠졌다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데이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망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정말 오고 갈 곳 없는 이런 시장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바이낸스가 망해버리면. 근데 바이낸스가 만약에 망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은행과는 그러니까 일반 기존적인 전통 금융시장과는 다르게 약간 개인 지갑,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하드웨어나 어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지갑을 통해서 콜드 월렛이나 하드 월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빼서 내 지갑에 마치 동전처럼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래소 중에 조금 그나마 규모가 그래도 괜찮은 곳들,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뭐 후오비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의외로 좀 한국 거래소들이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국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한국 거래소들도 그렇고, 미국은 뭔가 디파이나 이런 다양한 금융 시스템들을 통해서 뭔가 거래소들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에 돈을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내지는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랑 연결되지 않고 해킹에 완전히 안전한 이런 콜드 월렛에 좀 돈을 보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고객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자,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시은 팀장님께서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염수 방류 앞두고 후쿠시마 우럭 세슘 범벅이라는 다소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긴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이제 전반적인 오염수 방류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여름에 방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가 오염수를 희석하고 걸러내서 방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세슘이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죠. 세슘이 범벅이 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제 우리를 상당히 공포스럽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 어제 사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수산 쪽에서 그리고 육계 쪽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먼저 들어보죠.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그쵸.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탄력성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르면 7월에 오염수가 방류가 될 예정인데 지금 뭐 오염수 같은 경우가 해저 터널을 통해서 좀 나올 예정인데, 바닷물이 약 7,000톤 정도 해저 터널 안으로 주입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방사선 물질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 설명했다시피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의 기준치의 약 180배가 넘는 농도가 좀 검출이 되었고,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어종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 측에서는 아무래도 30년 동안 조금씩, 그리고 기준치의 약 40분의 1,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데 지금 우럭에서 세슘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은 좀 걱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염수를 통해서 수산물 쪽에 세슘이라든지 방사선 물질이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그 수산물을 먹었을 때 인체에 좀 쌓이게 되는데, 방사선 물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쵸. 해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뭐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인체에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약 200일 뒤에 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태평양 좀 건너서 오다 보니까 희석이 되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방출량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과 장치로 정확하게 분해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국내 수산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쪽에서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거의 방류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고 지금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준치를 일본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금 김시은 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물론 태평양을 통해서 방류가 되고 일본 측에서는 희석을 해서 방류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 현장과 관련해서 또 결과 보고도 최근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참 갑론을박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심이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을 봤을 때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투자 키워드는 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키워드는 식탁 위의 비상등이라는 것으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3대 요소 중에 음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좀 음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작년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나서부터 곡물 공급이 안정화되지 못했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물론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뛰었던 이유 중 하나도 다른 주변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사용할 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밀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심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먹을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특히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곡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곡물과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궤가 다르긴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부분,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즘 비건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대체제로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수요에 대한 점도 좀 걱정을 해본다면 식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음식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반응을 합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향 안정화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격이 뛰고 있는 게 원두라든지 설탕 이런 쪽인데,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대한제당이 주가의 탄력성을 굉장히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곡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제 오늘 나왔던 이슈가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암모니아 수송선에 좀 폭발을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댐을 폭발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밀 가격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선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한 이슈로 인해서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당장 받아들여지고 있는 식탁,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가격은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발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했을 때는 현상적인 부분보다는 그 외에 파생되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뒤, 12개월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반영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께서 이 식탁 위 비상등이라는 키워드를 오늘의 일면 투자 키워드로 짚어주셨는데 이 비상등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오늘 곡물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섹터를 지켜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도 사실상 굉장히 또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동부 해안의 원전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중국이고 이미 55기의 원전을 가동을 하면서 세계 3위 원전국으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동부 연안에 23기를 추가로 건설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지금 동쪽 해안은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서쪽 해안은 중국으로부터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중국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시은 팀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볼까요? 중국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물론 세슘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총량을 보게 된다면 일본에서 기준치보다 약 50배가 넘다 보니까 걱정할 만한 수준은 맞긴 한데 일본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일어나서 오염수를 배출을 해야 한다던가 혹은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원전이 터지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달 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때 일본 같은 경우가 이미 오염류를 방류를 하기 위해서 물리적 작업을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최종 보고서이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다가 그리고 윗골이 좀 강하게 달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보니까 약간의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시세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의 여부를 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IAEA에서 과연 어떤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는 공포감과 또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IAEA의 발표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결과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오늘 그 부분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수산주들 상승이 나왔었고 육개주도 상승이 나왔는데 또 소금 관련주도 상승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혜 섹터들 그리고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수액 섹터라기 하긴 좀 그렇고
좀 안 좋은 이슈다 그쵸, 보니까 그쵸. 수혜 섹터라기 하긴 뭐하고 좀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수산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수산주가 움직였던 이유가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수산물 수요가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큰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회라든지 생선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나요? 저는 회를 상당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매일 먹기는 또 비싸기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상 단기적으로 수요가 그렇게까지 우리 기대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오염수가 방류하게 된다면 오히려 수산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수요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수산물 관련주에 대해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혹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업의 실적과는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시세가 분출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야 하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육개라든지 돈육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육개라든지 돈육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양한 모멘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육회 쪽을 먼저 보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쪽에서 닭고기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공급에 대한 부분, 특히 닭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닭고기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했을 때 약 20%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관련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상승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말씀했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여름이 굉장히 좀 기상 변화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슈퍼 엘니뇨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사료를 먹고 자라는 육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름 하면 보양식으로 삼계탕입니다. 네. 수복도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적으로 많은 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육개 쪽을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돈육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구제역 때문에 축산이라든지 사육 마리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돼지고기도 여름이 가장 비쌉니다. 항상 이제 시기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삼겹살 사러 갈 때 여름이 가장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암돼지가 생산량이 좀 적은 시기가 여름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돈육 쪽도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런 쪽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 텐데 소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뉴스를 보니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소금 사재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소금을 비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 타게 되면서 소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물론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소금 가격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 새에 40% 이상 폭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소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해봐야 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오염수가 방류가 되었을 때 소금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본다면 그 후발주자로 소금 관련주도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육개와 돈육 관련주도 우리가 이 뉴스와 관련해서 지켜볼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산주는 뭐 당연히 편입이 되겠고, 거기다가 소금 관련주가 특히 어제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바라볼 정도로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천일염 같은 경우는 뭐 한식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아줄 수 있었던 건데, 일단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성까지 고려할 때 육개와 돈육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했을 때는 마니커라든지 뭐 돈육이라든지 육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지게 된다면,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본다면 육개라든지 돈육이 포함된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사료와 함께 육개와 돈육을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꼽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지주사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겁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료라든지 뭐 마니커 뭐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어다주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년 실적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3조 100억, 그리고 999억, 260억 정도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의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가볍군요. 네, 굉장히 시총은 굉장히 적은데 매출은 3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가치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지홀딩스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조 동아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차트의 모양을 보시게 됐을 때 240선 위에 살짝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지지선을 좀 뚫어줬다. 그거에 따라서 이슈가 받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밀이라든지 뭐 돈육 쪽에 대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육개와 돈육 관련주를 특히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김시은 팀장님이셨습니다만, 우리가 육개주, 돈육주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도 그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함께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료 곡물주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지홀딩스 언급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사조 동아원까지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침 8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SKC 그리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BH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SKC 최근에 제가 SK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수직 계열화 회사죠. SK 이노베이션, SK온, SKC 또 SKI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언급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좀 이상합니다. 자, 주가 한번 보시죠. SK 테크놀로지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어느덧 20만 원 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만 원 선이 저항선이 되다가 이제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계속 주시를 하시면 좋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SKC 밑에 SK 넥실리스라고 세계적인 동박회사입니다. 동박회사를 자회사로 들고 있죠. 아직까지는 사업 부분이 아직 동박은 뭐 25% 내외밖에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동박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SKC인데요. 주가가 번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띄죠. 그래서 제가 눈에 띄게 달라진 주가 행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골라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동박에서 글로벌 넘버원이다. 세계적으로 1위 업체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에도 공장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도 공장을 할까, 뭐 딴 나라에 할까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동박 시장을 선점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증설하는데 미국에서 많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호재로는 이제 미국에서 IRA 나왔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신규 고객사들의 계약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구리 가격은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것 위에도 신규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유명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글래스 기판도 있고요. 생분해 플라스틱도 있고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이쪽도 다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박이 앞으로는 이익 모멘텀이나 주가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는 아주 그 인디케이션이 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신규 사업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 구조로 봤을 때 화학 쪽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SKC 할 때 C가 화학의 C입니다. 케미칼의 C인데 앞으로는 카퍼 포일, 카퍼 동이죠. 포일 방막입니다. 그래서 동박 이 카퍼 포일의 C로 회사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운 생각을 하는 이제 또 리포트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르게 됐고요. 그다음 그 미래에셋 또 하는 리포트가 바로 그 얘기인데 카퍼 포일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동박이 26% 수준밖에 매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곧 반반 정도로 반 이상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매출액이 화학보다 동박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이제 5월 30일자로 뉴스를 냈는데 포스코 그룹하고 음극재 동맹을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극재를 같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얘기한 주가가 이렇게 뛰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뛰는 이유가 이런 음극재 동맹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이렇게 걸린 거고요. 주가를 보시면 올랐다가 쭉 밀려가지고 전저점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며칠 사이에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관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 역사적 밴드 중앙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이익은 이렇게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동박에서 이익이 안 나거든요. 손실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3분기 가면서 동박 부분에서 이제 BEP 수준까지는 올 거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주가는 가는 거고 절대적인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고유의 역사적 밴드가 있죠. 이렇게 밴드가 쳐져 있는데 밑에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고 중간보다는 조금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표 주가 괴리율 30%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이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괴리율은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율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는 와 있으니까 여전히 상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 먼저 SKC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펀더멘탈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BH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BH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애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급속도로 느는 그런 구조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반기 주가보다는 하반기 주가가 항상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어제는 사실은 애플 관련해 가지고 XR 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애플 주가가 좀 밀리니까 우리나라 LG 이노텍 주가가 좀 밀렸잖아요. 그런데 BH 주가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좋은 걸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그래서 이 주가를 보시면 빨간 선이 이노텍인데 이노텍이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BH를 아주 우월적으로 앞질러 갔었죠. 5월 달 내내 앞질러 가다가 지금 6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BH의 주가가 LG 이노텍의 주가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20% 올랐습니다만은 LG 이노텍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BH는 분위기가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상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반기에 매출 비중 작고 하반기로 가면 상당히 커지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2분기부터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 아무래도 신제품이 또 신규 모델, 아이폰 신규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좀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리포트도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무선 충전 사업을 이 회사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14.5% 정도로 금년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하는 건데 어쨌든 신규 사업이고 무선 충전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이런 비즈니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이제까지는 휴대폰 관련주 PCB 관련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무선 충전기 이런 것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가는 이제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IT 부품 중에서 하반기에 중소형 최선호주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하반기 이슈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싸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거다. 특히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이래서 펀더멘탈 주식으로 제가 골라온 거고요. 6월에 반등이 시작하면서 2023년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기관들이 많이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밀었죠. 근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어제도 정고점을 한번 트라이를 한 건데 직전 정고점은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PBR 차트로 보시면 밴드로 봤을 때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를 좀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먼저 달렸죠? 이거는 PER입니다. 주가가 아니고요. PER로 봤을 때 금년 기준 9.6배. 그렇지만 BH는 7.5배입니다.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펀더멘탈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 이거는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은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KC, 펀더멘탈로 BH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역시 알차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물론 어제 우리 시장은 초반에 비해서 힘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은 상승이 잘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한 만큼 더욱더 꼼꼼하게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후 시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